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역에서 한림버섯연구소에서 표고 재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부여는 저희 표고버섯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지금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돼서 좀 더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올라가는 그런 농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표고버섯 원목 텃밭 핵심 재배 기술, 핵심 재배 관련 기술인데요. 표고버섯이라는 제가 보면 어떤 핵심적인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재배하는 것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을 꼭 지키면서 재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기본 재배 관련 기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먼저 표고버섯 재배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표고 재배하는 이제 나라들에서 표고 생산량을 이제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동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약 340톤 정도, 그 다음에 340만 톤이죠. 그 다음에 일본은 10만 톤, 우리는 한 4만 톤. 이렇게 보면 인구 대비로 보면 참 인구가 많은 표고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되니까 10만 톤.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한 20배 되는데 실제 표고 생산량은 한 80배에서 90배 가까이 더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만큼 표고를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전세계를 봤을 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면 저는 그 생산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걱정하는 나라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버섯들 중에서 지금 보면 2010년 자료인데 표고가 이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서 파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표고가 약 2,200에서 300억 사이 정도로 버섯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타리 1,500억, 새송이 1,500억, 팽이는 1,0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표고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버섯 품목 중에서는. 네. 그 다음에 시도별로 좀 보시면 지금 지금 표고 같은 경우는 충남, 이 구유도 수소리죠. 충남과 경북 지방에서 지금 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검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목재배 정원성 계열로 이제 전남이나 경남에서 이렇게 좀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현재 생표고 버섯이 좀 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 수급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만 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먹는 양이 한 6만 톤 정도 돼요.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2만 톤 정도는 저희가 생산량이 부족하다. 이제. 그래서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앞으로 좀 더 버섯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을 좀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표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게 여름하고 겨울이 잘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때 버섯이 많이 들어요, 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술적이나 어떻게 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배 기술, 그런 발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부족하다, 표고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목 재배 기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목 재배 기술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원목 재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원목의 접지벌채. 그러니까 제 시기에 나무가 잘라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원목의 벌채 그러면 언제죠? 낙엽이 밀리기 시작하는 그때 11월 정도, 10월 말, 11월 정도에 벌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물어봤을 때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벌채되는 나무로 재배하시는 분들 확인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접지벌채, 그 다음에 종균에 맞춘 선택, 그 다음에 올바른 접종 관리법,
그 다음에 나무를 잘 수국균을 먹이는 과정, 그리고 발생작업, 제 시스템, 제품 중에 맞는 발생작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버섯 생산량이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재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보면 내 위주로 하는 거죠. 재배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데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물을 주고 어쨌든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하고 좀 인위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나무가 이때 물이 필요하고 이때 이 계절에 이 기후에 밤낮에 이 온도차에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잘 나온다.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그 나무를 위주로 재배하시는 습관을 잡고 있습니다. 내 위주가 아니라 나무 위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목도 제가 구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 구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 힘들어지는 거죠. 재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대부분 지금 표고 재배하시는 원목 재배하시는 분 보면 전업농이 잘 없어요. 전업농은 보면 한 2만 번 이상 규모로 가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5천 번 이하가 한 6, 70% 돼요. 나무를 5천 번 정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액이 좀 작다 보니까 관심을 좀 등한시하게 돼서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그 전업농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관리 부분이 되죠. 이 전업농이라고 그러면 관리를 정말 세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들. 내가 이 재배하는 단계별로 해줘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줬을 때 우리가 가장 완전한 표범목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병의 충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표고 생산하는데 생산량을 줄이는, 매출액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저희가 날씨를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여름에 뭐 더운 기간이 굉장히 지금 한 20일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전보다 여름 고온 기간 20일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저희가 이제 금융마다든지 온도 관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배에 감해되는 이상 기후까지도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재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재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목 재배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원목 재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작업을 잘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필요한 시기에 나무를 자르지 않는 이상은 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무를 구하고부터 이렇게 표고목을 만드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만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되면 그 뒤에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벌처 작업 저희가 보면 단풍이 드는 시절, 10월, 11월경에 벌처를 해야 된다. 그럼 나무를 그때 꼭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처 시기별로 해서 봤어요. 보니까 이제 10월, 11월 달에 벌처되는 나무들은 병 발생이 적더라. 근데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늦게 벌처되는 나무들은 병 발생률이 많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산량도 마찬가지죠. 앞에 10월, 11월 달에 제가 벌처되는 나무들이 생산량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겠다. 그 다음에 원목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나무들이 있어 다 아는 거예요. 참나무 중에서 상수리, 신갈, 두피. 가장 선호하는 나무는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근데 위쪽으로 가면 저희가 상수리 나무 좀 구하기 힘들죠. 강원도나 이런 정도 있는데, 신갈이나 이런 좀 나무도 많이 구하게 되는데, 그 나무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버섯은 잘 나오는데, 나무가 이제 쉽게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박쥐가 되자든지. 그래서 나무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사용하시고, 신갈나무는 균은 잘 먹는데, 이제 다량 발생으로 이제 나무가 빨리 이제, 힘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선호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가 상수리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원목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일단은 나무를 잘라서 겨울을 놔야 됩니다. 나무가 겨울을 놔야 되는데 겨울을 나는 나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지금 어디서 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면 나무를 잘라놓고 산에다 두는 거예요. 그대로 산에다 이렇게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노지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나무가 급속히 말라버리죠. 그럼 나무라는 거는 자르고 나면 수분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햇볕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가 제일 빨리 마르겠습니까? 겉이 제일 빨리 말라버리죠. 그럼 겉이 많이 말라버리면 제가 나중에 집중했을 때 균이 안 자라요. 그리고 겉이 많이 말라버리면 뭐부터 들어가냐면 병에부터 들어가요. 병. 푸른 곰팡이나 이 나무를 분해하는 균들이 마른 나무는 바로 들어갑니다. 균이.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작은 나무를. 그래서 잘하는 농가에 가서 보니까 11월 달에 나무를 딱 걸쳐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내 하우스에 딱 넣어놔요. 아니면 내 하우스 주변에다 이렇게 바닥에 이제 띄워서 쫙 이제 펼쳐놓고 위에다 이제 그늘막을 지어놔요. 그렇게. 일단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나무를, 산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산에 눕혀놨다가 천천히 가져 내려오시죠. 천천히 가져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두고 만약에 산에서 겨울을 좀 길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늘막까지 해놨을 때도. 추우면 벌레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나무로 들어가요, 다. 그리고 낮에 온도가 풀려가지고, 이 산에 땅에서는 나무를 분해하는 균들이 늘 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바닷가 닿아 있는 나무들은 그 닿아 있는 면들은 전부 다 그 병의 피해를 입는다고 보셔야 돼요. 나무를 산에 두셨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무를 산에 안 두죠. 가져오죠, 나무를. 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이나 11월 달에 아니면 늦어도 12월 초 정도 되면 나무를 구해다가 벌써 내가 재배하는 재배장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그늘막 딱 씌워서 그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얼마나? 접종할 때까지. 기간을 따지면 3, 4개월 말리죠. 천천히 말리죠. 네? 이게 힘들죠. 힘든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이다. 그러면 거기 지금 산에다 뒀을 때는 끝이 다 말라버리고 나중에 집중하면 당연히 균이 잘 안 잘 거고 계속 남겨두면 병의 피해 입어서 들어가 버리고 땅에 닿아 있는 부분들은 다 나중에 오염되어 있는 나무들 그때 뒤늦게 표고금 제충해서 표고 골목화 시킨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양돼서 잘라보면 반이 이제 해균이고 반이 표고균이고 그렇게 해서 재배를 이제 하신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부터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충실해서, 그럼 끌어내려놓고 내 하우스 옆에서 관리를 하면 병충해도 안 달려들고, 바닥에서 띄워놨으니까 바닥에서 병균도 피해가 없고, 나무만 잘 마르겠죠, 그대로. 그럼 깨끗이 마른 나무에 우리가 표고균을 집어넣으면 골목화가 잘 되는 거죠. 그게. 그 심한 경우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내려다가 나무를 구해다가 내려다가 내 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뭐 그 물 소독제가 있어요. 크로로칼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소독액을 담은 거기다가 한 번씩 담궜다 꺼내서 말려요. 표면에 있는 거 균들 다 없앤다고. 그런데 그분이요. 나무를 딱 자르면 표고밖에 없어요. 해균이 없어요. 해균이. 나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 거죠. 내 원목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근데 하라 그러면 그거 어떡해. 나 못해.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3대째 재배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3대째 재배하는데 저희가 가서 진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다. 버섯이 안 나온다.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면 나무를 다 잘라봐요. 그냥. 나무를 다 잘라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표고균이 그 3대째 하시는 분인데 표고균이 해균이 50%가 넘어요. 나무에. 몇 토막 다 잘라보면 다 해균이 50%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 해균이 50% 넘게 들어가 있는 나무에서 수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짚고 들어가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딘가에서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쌓아놓더라도 꺼지고 내려와서 아니면 위에서 그늘막, 햇볕이 맞지 않도록 그늘막 또는 이제 가장 좋은 하우스까지 그러고 들어와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벌판에다가 깔아놓고 난 다음에 차광망을 그냥 붙여놓지 않습니다. 말릴 때도 안에 뭘 하나 넣어요. 차광망이 나무에 바로 붙어 있으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 햇볕이 들어가면 그 윗부분의 나무들은 굉장히 빨리 고온을 말라버리죠. 다 띄워서라도 차광망을 덮어놓죠. 이게. 그래서 나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를 가져와서 접종하기 전에 한 3, 4개월 말릴 때도 중요하다. 굉장히 힘듭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꼼꼼히 하세요. 가서 이제 찍어보면 이제 물론 이렇게 안 하고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퍼펙트라는 거죠. 그냥 미리미리 나무 잘라 가져와서 귀찮지만 내가 좀 서둘러가지고 나무를 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내 하우스 안에서 병충해 피해도 없고 밑에 바닥에 피해도 없고 예. 바닥도 이렇게 뭐 차광망이나 비닐이나 또는 이렇게 천막 계열로 깔아놓고 땅에 안 닿게 이렇게 해서 말리면 병에 이제 피해가 없고 충해에 피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겨울에 저희가 겨울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겨울에 저희가 화구가 가장 잘 나오고 겨울에 저희가 대기 습도를 보면 보통 20%에서 30%예요. 가만히 놔둬도 나무가 잘 마릅니다. 습이 났기 때문에 저절로 말라요. 나무가 천천히. 굳이 저희가 땡볕에서 빨리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그늘에만 놔둬도 천천히 잘 마릅니다. 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기습이. 그래서 천천히 이제 나무를 3, 4개월 더 말려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다 전문가시니까 그게 필요 없죠. 요즘은 성형종균 드릴 대 이것만 쓰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종균 있고 예, 이렇게 접종 기본. 제가 이제 그 종균은 언제든지 뭐 병종균은 요즘 거의 안 쓰시죠. 병종균은 거의 안 쓰시는데 병종균 같은 거 균을 볼 줄은 알아야 되죠. 제가 성형종균 같은 것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뭐 얼룩지거나 하면 안 되죠. 혹시 뭐 어디 성형종균을 구입하는 데는 많아요. 저희 연구소도 물론 이제 성형종균을 이제 보급하고 뭐 지역마다 성형종균이 왔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형종균은 깨끗하게 흰색으로 잘 배양되어 있는 거 이렇게 뭐 남는 거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몰라요. 그 전문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버섯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저거예요. 품종을 뭐 심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뭘 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심은 것조차도 몰라요.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 이제 5,000본 미만이죠. 5,000본 아래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종균을 심어놨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참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된다. 재배할 때. 그래서 왜 품종이 중요하면 품종은 내가 언제 발생 작업을 해야 될 시기를 말해주는 거죠. 품종은. 예.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떤 데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원성이 보통 저희가 뭐 4, 5, 6월 달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중원성을 가지고 그냥 3월부터 쭉 작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3월부터 작업해놔도 그냥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나오더라. 그냥 5월 달까지. 뭐 그렇게도 재배를 하시는데 근데 저온성 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발생 작업하지는 않죠. 저온성은 이런 봄이나 늦가을 그렇게 이제 발생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우스에 어떤 품종을 넣어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무를 잘 말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접종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접종 작업할 때도 저희가 꼭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천공 작업하고 이렇게 천공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종 작업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한 줄을 접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접종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그재그형 접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균이 자라는 걸 보면 밑으로 이 가로보다는 이렇게 긴 쪽으로 빨리 자랍니다. 균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직접 저희가 그 한두 달 지나고 벗겨보면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옆으로 가로를 쳤어요.
그러면 일자형으로 접종해는 쭉 일자형으로 이렇게 사이사이 안 접종 안 하시고 일자형으로 접종해 주시면 이 공간이 다 비어요. 이 공간이 다 비고 지그재그로 하시면 공간이 적어지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옆으로는 넓게 줄과 줄 사이는 좁게라는 말을 씁니다. 접종할 때. 근데 나무 뭐 접종하시다 보면 빨리빨리 접종해야 되니까 안 지키시죠? 그냥. 막 뚫기 바쁘시니까. 나무에 구멍 뚫기 바쁘시니까. 뚫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이거 지켜서 하느냐. 그런데 5월, 6월 더위가 지나가잖아요. 저희가 5월, 6월달, 7월달, 8월달 저희가 고온 다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하는 다음에 바로 5월, 6월달, 7월달, 8월달 벗어 봅니까? 못 봅니다. 그때는 뭐 하는 시기죠? 균이 퍼져나가는 시기입니다. 균이 퍼져나가는 시기에서 가장 해로운 시기가 있어요. 6, 7, 8월달. 장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6, 7, 8월달. 고온 다습일 경우에는 절대 표고균이 해균을 못 이겨요. 30도 정도 되면 표고균은 거의 뭐 해롱해롱 되고 있고요. 병원균들, 푸른 곰팡이나 다른 어떤 병원균들은 쭉쭉 자랍니다. 거기다가 여름에 이 습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냥 해균들이 세상되어 있는 거예요. 해균들 세상. 그런데 접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다 비었죠. 여기. 얘들이 두 개 붙으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뭐가 됩니까? 해균들의 공략 공간이 돼요. 다 파고 들어갑니다. 저기다. 5월달에. 좁게 해서 이렇게 가급적 최대한 많은 면적의 표균이 자라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봐도 이렇게 두 개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띄워져 있죠. 균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옆으로. 여기에 6월달이나 7월달이나 8월달에 균이 들어가 버리죠. 해균이. 그러면 발생량이 반으로 줄겠죠. 반으로. 그 나무 한 번 재배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발생량 줄어버리면 사업 유지되시겠습니까? 재배 사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뚫었으면 아마 이 부분이 다 찼을 겁니다. 접종하실 때 내가 나무를 잘 내려서 그때 병원균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접종만 이렇게 신경 써서 잘 하셨어도 나무를 잘 배양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쉽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뚫으시면서 바쁘게 뚫어야 되니까 나무 뚫을 양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를 이제 좁게 어느 정도 좁게 뚫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이렇게 사이를 뚫고 들어가. 다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틈과 틈에 분명히 덥거나 고온 다습한 시기에는 내 하우스에 언제든지 있는 해균들이 파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뚫으실 때 뭐 파고 들어오게 뚫어야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접종하실 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 표고균을 잘 먹여놓으면 발생 작업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 이틀 주고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발생 작업.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똑같습니다. 발생 작업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거죠.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래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종을 해놨으면 비교적 피해가 좀 적었겠죠. 살균 피해가.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렇게 일자형이죠. 이제 열심히 많이 뚫었습니다. 좁게 해서 지금 뭐 한 5cm 간격으로 뚫었는데 여기 많이 뚫었습니다. 여기를 안 뚫었죠. 여기를. 네. 안 뚫었으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접종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접종할 때도 신경 꼭 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고균을 다 이제 잘 먹이기 위해서 다공법이 나와요. 다공법. 틈도 없이 전기를 박는 거예요. 보통 한 90개 뭐 이렇게 박는데 한 120개, 130개 이렇게 박습니다. 그럼 나중에 발생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 한 본에서 정말 좋은 버섯을 만드는 게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10개 미만일 겁니다. 버섯. 튼튼하게 나오는 버섯들이.
10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날아가는 버섯이 나오죠. 이제 소형, 패버리는 버섯들, 팔아도 돈 안 되는 버섯들 나오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공에서는. 작업했을 때 구멍마다 다 나와버리니까 구멍은 구멍대로 손해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다공이 맞는가? 나무의 균은 잘 먹일 수 있지만 나중에 버섯 나오는 게 발생 작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 다공 접종해진 나무들은 좀 더 약하게 해야겠죠. 물 주는 시간도 약하게 해야 되고 나올 동 말동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충격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작업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띄엄띄엄 정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나오는 숫자가 이제 일정하게 좀 줄어드니까 나무가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면 나무가 버섯을 튼튼하게 키우자. 그러면 좋은 버섯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다공, 이제 표준, 지금 이쪽 노란 쪽이 이제 큰 것들이에요. 사이즈가 큰 것들인데 이제 표준으로 찍으면 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다공을 하면 이제 큰 것들은 좀 작게 나오고 중소형들 버섯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돈이 안 되는 버섯들이죠.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다공이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다. 많이 달려있는데 이건 좀 뜸하게 달려있는데 많이 달려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사진 찍는 거에 틀린데 많이 달리는 게 500원짜리 동전 많을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달리는 게. 그래서 많이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튼튼하고 오량한 게 달리는 게 좋은 겁니다. 나무를 직접 팔아보면 나중에. 그래서 다공이 좀. 그 다음에 접종하실 때 천공환 다 좋은데 저희가 성형종균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성형종균이 작다 보니까 밖에 놔두시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게 하루 정도 밖에 이렇게 그냥 작업하시다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알 꺼내가 두시면 뭐 굉장히 큰 피해는 없겠지만 성형종균이 마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접종도 가급적이면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접종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종이 끝나고 나면 저기 나무를 눕힙니다. 눕히는데 이렇게 장자삭기를 하죠. 장자삭기를 하는데 재배하시고 싶은 그 양이 너무 많으신지 이렇게 사놓습니다. 이렇게 사놓으면 사실 물 주기도 애매해요. 저희가 이제 접종하고 나면 이제 균이 잘 뻗어 자라야 돼요. 나무에 잘 뻗어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기 나무에 이제 수분 관리가 들어갑니다. 접종하고 난 다음에 성형종균 같은 경우는 거의 접종하고 바로 물을 줘요. 제가 왜냐하면 성형종균을 사용하시다 보면 종균이 아주 프레시한 상태, 아주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될 때는 종균이 아주 상태가 좋은데 조금만 종균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건조해져 있어요. 이렇게 빼보시면 알이 건조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물을 주셔야 돼요. 접종하신 다음에. 그러면 바로 물 관리 되는데 제가 물 관리해보면 물 관리가 안 됩니다. 물을 어디 쓰면 위에서 뿌려줍니다. 이거 언제 타고 내려갑니까? 이 물은 다 밑에까지. 그러면 수분 편차가 다 생기죠. 그럼 어떤 것들은 잘 자라고 어떤 거 밑에 있는 것들은 물을 못 먹어서 계속 물 못 먹고 있으면 좀 천천히 자라겠죠. 늦게 자라겠죠. 자라는 편차가 발생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밖에서 차가만 덮어놓습니다. 여기 밑에 온도 재보면 거의 40도 넘어요. 40도. 40도면 그 접종한 위에 있는 균들 다 죽습니다. 이거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까보면 하나도 안 자랐어요. 안 퍼져나가 있습니다. 이 차가만 덮어놨다고 잘하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좀 띄워서 덮어주십시오. 띄워서. 나무에 붙이지 마시고. 그렇게 접종한 다음에 나무는 접종하기 전 나무보다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높게 쌓은 게 불만입니다. 높게 쌓거나 같은 얘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권해드리는 방법들이 보면 이제 좀 낮게 쌓으시라. 낮게. 허리 높이보다 낮게 쌓으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뒤집기 작업도 안 하셔도 돼요. 허리 높이보다 낮게 쌓으시면. 그런데 허리보다 높게 한 1m 정도 쌓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물을 뿌려주면 아무래도 아랫부분이 물이 좀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부분을 내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올리라. 그게 뒤집기 작업이죠. 저희 임시 눕히기에서 뒤집기 작업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보통 이제 임시 눕히기에서는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끝나요. 본 눕히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제 여름에는 더울 때는. 그래서 임시 눕히기는 좀 낮게 시원하게 물을 주면 나무에 전체적으로 물이 잘 가게. 그래도 조금 높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뒤집기.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지키시겠죠. 부연은 이제 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시 눕히기를 굉장히 낮게, 예. 그리고 천막 같은 걸로 추울 때는 보온, 예, 덮어서 아직 좀 일찍 3월달에 일찍 가신 분들은 밤에 추우니까 덮어서 보온한다거나,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바닥에 안 닿게, 또 바닥에 안 닿게 띄워서 바닥에 닿으면 오염날 가능성이 크다. 바닥에 있는 나무들, 아까운 4,000원씩 주고 산 나무들 다 바닥면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곰팡이가 들어가서 다 오염돼 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바닥에 만약에 놓으신다면 뭐를 깔고, 천막을 깔고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띄워서 놓으신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임시 눕히기 할 때. 네. 양호한 부분. 네. 차광망 하우스에서 임시 눕히기. 네. 띄우실 때도 이렇게 차광망을 붙어 있는 부분은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을 붙여 놓으면 띄워서, 그 다음에 물 주는 라인은 차광망 위가 아니고 차광망 안에, 나무에 물 주는 거는 차광망 안쪽에. 네. 그렇게 해서 수분 관리도 하시고 띄워서, 내가 하우스가 없을 때 간이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임시 눕히기. 잘 되어 있는 거죠. 관리를 잘 하시는 모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 눕히기에서 보통 이제 한 1,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균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때 점검을 했을 때 균이 잘 안 자라고 있다. 한 이 정도, 한 5cm 정도 나가야 되는데 거의 뭐 종균 접종해놨는 그대로 균이 하나도 안 뻗어 있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무에 습이 없거나, 아니면 나무가 너무 늦게 받아서 생목이었거나, 많습니다. 뭐 2월달에 1월달에 나무 받아서 접종해도 됩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저는 집에 드실 거예요? 예, 집에 먹을 겁니다. 그냥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조금 안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나무가. 그런데 억울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뱉는 나무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목인 상태에서는, 덜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종균이 안 뻗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빨리 말리려고 그러죠. 빨리 말리면, 생목이면 그거 빨리 말립니다. 거기 한 요 높이 한 요 정도까지는, 나무에서 피피해서 요 정도까지는 빨리 말릴 수가 있어요. 뭐 빛도 넣고 빨리 이렇게 말리면. 그런데 어디입니까? 안이 하나도 안 말랐죠. 안이, 나무 안이. 그러면 폐호균을 접종하면 빨리 말린 데는 나무가 뻗어나가는데 수분이 많이 안쪽으로는 잘 못 들어가요. 안에 수분이 많이 이제 그 생목되어 있는 1, 2월달 뱉는 나무들은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균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접종하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잘라서 균이 이만큼씩 뻗어 나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잘 뻗어가고 있는지. 예. 그러면 안 뻗어가면 뭐가 문제인지, 물이 없는지, 아니면 나무 늦게 잘라서 물이 너무 많은지, 이걸 체크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언제? 여름에는. 본 눕히기에서는 이제 수분 관리 잘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뻗어서 자라고 있는 걸 벗겨서 몇 개는 이제 벗겨서 이제 자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그렇죠,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균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까만 게, 이런 것들. 어디서 잘못된지는 몰라요. 다시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면 압니다. 내가 나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게 어디서 들어갔을까? 예, 그걸 고민해야겠죠, 재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 나무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 깨끗하게 이제 배양이 되도록 해야겠죠. 잘라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본눕히기 들어가면, 본눕히기는 저희가 장작 쌓기로 해놓으면 이제 아주 밀착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고온 피해를 받습니다. 고온 피해를. 그래서 좀 이제 나무 사이를 좀 띄엄띄엄해서 여름을 넘겨야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우스에 원목이라서 괜찮지만 원목 주변에, 원목 표면이나 주변에 이제 저희 꼭 온도계를 두셔야 돼요. 폐고균이 정하는 온도가 25도까지입니다. 25도. 25도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줄어요. 이제 억제가 됩니다. 억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6월, 7월, 8월 달 하우스 대부분 30도 넘어갑니다. 하우스 온도. 35도, 뭐 오목 재배 하우스는 뭐 일중 하우스니까 제가 일중 하우스, 일중 차광망의 온도를 재보면 여름에 거의 뭐 10시부터 30도 넘어가기 시작해서 뭐 2시, 4시 정도 되면 온도가 거의 36도, 7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나무가 다 고온 피해를 받죠. 근데 그때 지금 버섯이 이제 계속 뻗어나가야 됐대요, 균사가. 균사가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는 고온이다. 고온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최대한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내가 일중하우스다. 그러면 하다못해 동력 분무기로 뿌려야 돼요, 물을. 하우스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뿌려서라도 하우스 온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지나가는 나무들은 가을 지나고 내년에 이듬해 되면 그만큼 생산량을 줍니다. 버섯을. 나무를 이제 검사를 해보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균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조건을 잘 넘긴 나무들은 그 다음 해에 이제 버섯을 많이 주죠. 그래서 번호표기를 합니다. 번호표기는 보통 우물정자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앤목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가 번호표기를 하죠. 이제 나무 사이를 이제 띄우는 거예요. 중간중간 바람도 들고 장작삽기 이렇게 쫙 붙어있던 거를 이제 좀 띄워놓는 거죠. 고온 더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35도가 넘어가면 적색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우스가 35도가 들어가면 거의 이제 그렇게 해서 여름을 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재배하기 힘들어요. 원목 재배라도 35도가 계속 넘는 그런 조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계속 그런 조건으로 관리가 갔다 그러면 아마 다음에 이듬해에서 나무 잘라보면 잡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목재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본눈피기가 거의 이제 8월 중순 지나서 8월 중순 지나면 이제 거의 밤에 온도가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예요. 거의 본눈피기 8월 말까지 되면 벌써 밤에 온도 많이 떨어져요. 9월달 되면 이제 거의 다 풀려버리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저희가 하우스를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 이듬해 우량한 버섯을 만들어줘요. 그 이듬해 버섯 생산하면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농사할 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순서대로. 이 방법들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도 난 생산이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해주세요. 제 이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안 된다. 그때 다음에 발선자가 보니까 안 나온다. 그때 저한테 다시 말씀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온도 부분 체크하시고 나무의 균목일 때 접종해서 본높이기까지만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높이기가 지나면 거의 나무 표면 정도는 거의 다 돌았어요. 균이 다 퍼진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종해서 3월부터 한 9월 정도 그 사이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미 재배는 그 뒤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차광망 분량이고요. 이런 거 같은 건 땅에 그냥 다 있으면 땅에 있는 나무도 다 버리는 거죠. 그냥. 나중에 발생자가 보면 하나도 안 돼요. 나무 한 토막 아깝습니다. 돈이. 그래서 땅에 천막이라도 깔고 아니면 띄워서 이렇게. 여름에는 더 쳐야 되죠. 내 하우스가 일중이다. 일중 차광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중 차광망 구조에서는 특히 뭐 95% 차광률도 아니고 75% 또는 80% 차광률로 일중 차광망이다. 그럴 때는 거의 그냥 고온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온도계 달아놓으시면요. 만약에 해가 잘 드는 그런 뭐 지역이다 그러면 온도계 달아놓으시면 일중 차광에서는 무조건 35도, 36도 넘어가요. 낮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더 두텁게 치거나 아니면 일중 차광에 간이적으로 밑에 또 하나 더 치죠. 차광망은. 간이적으로 하우스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차광망만 하나 더 쳐놓습니다. 안에. 이중 차광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햇볕이 나무를 때리는 햇볕이 들어와서 그 차광망을 통해서 나무 표면을 때리는 양이 굉장히 줄어요. 이중 차광을 해놓으면 빈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중 차광과 이중 차광. 근데 여름에 이중 차광
해 두시나요? 예,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본 높이기 할 때도. 그럼 여름으로 그 뭐 임시 높이기 할 때는 필요 없죠. 그때는 뭐 상관없으니까. 본 높이기 시절에 6, 7, 8월 달에는 내 하우스가 일중 하우스다. 그럴 때는 내부에 차광망을 하나 더 떼주는 이중 하우스. 차광을 대해서 나무 표면에 햇볕이 많이 돌달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만 관리해줘도 양호합니다. 본 높이기 할 때. 이런 것도 지금 이중창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되는 그런 하우스들이 예, 이런 것들 보면 창망이 밖에 있는데도 안에 본 높이기 할 때는 안에 하나 더 치죠. 네. 그 다음에 세우기 작업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뭐 고온성 계열은 이제 그 해 가을에 이제 그 여름 지나고 자연버섯 보실 분들은 보통 빨리 세우죠. 8월 중순이나 9월 고온성 계열 심으시는 분들은 예, 당년 접종 당년 뭐 8월 달에 8월 중순쯤에 세워가지고 물 주면 자연버섯 나오죠. 쓰러뜨리기는 안 하고요. 그냥 세워서 물 주면 자연버섯. 그 다음에 중온성 계열들은 보통 당년에 이제 버섯 보기를 포기하죠. 당년에는 버섯 보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 버섯 안 나올 때 예, 추워지면 보통 11월부터 2, 3월까지 그 사이에 이제 세우죠. 중온성. 저온성도 마찬가지고요. 저온성도 그 사이에 세우고. 그 다음에 중온성은 버섯 보는 게 좀 빨리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접종해서 그 이듬해 봄에 발생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중온성 계열 심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좀 욕심내서 물 작업이나 아니면 충격, 쓰러트리는 충격 작업 혹시 주시면 이 표고균도요 나무에 그 퍼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했을 때 아주 좋은 버섯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접종을 하고 이듬해 봄에 그때는 아직 균에 이제 영양이 덜 찼어요. 나무에는 이렇게 뻗어 자라고 있는데 버섯을 만들 정도의 굉장히 영양은 안 돼요. 그럴 때 작업해보면 거의 밀쑥버섯이나 그냥 들고 일어나는 버섯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중원성 버섯은 빨리 보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겠는데 저희가 그때는 물론 고온성처럼 물을 한 번 정도 좀 길게 주시고 자연버섯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버섯 형태를 보시라 그래요. 저희가 쓰러뜨리기는 하지 마시고 봄에 중원성 가지고 그러면 또 해를 지나서 가을부터 본격 발생이죠. 그럼 저온성은 더 늦죠. 저온성은 봄에 당연히 못 보고요. 봄에 당연히 버섯 못 보고 지나서 접종 이듬해 늦가을부터 보게 되죠. 저온성은 넣으시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섯이 진행되죠. 채우기 작업, 네, 발생 작업 부분이나 뭐 수확 부분도 그렇죠. 수확 부분도.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강의를 듣고 다시 보시면 원목 적기 벌채. 과연 내가 적기된 벌채를 된 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제때. 그다음에 종균은 이제 내 지역에 맞는 종균. 그다음에 올바른 접종 관리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거죠. 예, 나무부터 관리부터 해서 접종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나무에 균을 잘 먹이는 방법 그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무가 표고균으로 굉장히 많이 덮이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우량버섯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제 시기에 발생 작업만 하면 버섯이 잘 나오죠. 이 과정 중에 제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최대한 이 나무 위주로 좀 지켜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기존보다 분명히 생산량이 많아지실 거예요. 발생량도. 그러면 그만큼 많이 따시면 그만큼 생활을 영위하시기가 좀 쉬우시죠, 이제 사업하시면. 네. 참 질문하시면 아니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버섯 연구소에서 표고 재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목 재배 기술도 담당하지만 제 주 전공은 톱밥 재배입니다. 톱밥 재배 쪽으로 지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목 재배 쪽으로는 좀 부족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정보를 못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전공인 톱밥 재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톱밥 재배. 톱밥 재배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원목 재배, 원목인 참나무를 이제 톱밥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재배하는 거죠. 톱밥 재배. 국내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톱밥 재배.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톱밥 재배는 국내에 거의 한 2%, 3%도 안 됐어요. 98%가 원목 재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톱밥 재배가 25에서 30% 정도 하세요. 한 1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톱밥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재배가 뭐 어떤 거냐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원목 재배는 제가 접종해서 그 나무에서 버섯을 다 뽑고 폐기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요. 4년 정도. 그래서 내가 원목에 투자금을 넣으면 회수하는데 4년이 걸려요. 그거를 4년이 걸리는데 톱밥은 1년 안에 내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됩니다. 톱밥 재배는 굉장히 재배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톱밥은 가볍죠. 원목보다. 그래서 좀 여성들도 많이 여성분들 원목 재배하기 힘든데 톱밥 재배는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농장 운영은 남성분 없이 여성분이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생산 효율이 좋다. 원목보다. 왜냐하면 원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표고를 균을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원목은 우량 골목화를 만들기 힘든데 그 부분이 톱밥에서는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톱밥 배지는 전체다가 표고 덩어리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 표고균만 있죠. 톱밥 배지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에러가 없죠. 그래서 100% 톱밥 그 표고 덩어리를 가지고 재배를 하면 생산량이 어떻겠습니까? 변화가 없겠죠. 늘 똑같이 가려면 늘 똑같은 양의 생산량이 나와요. 톱밥 재배는. 네, 그런 것들이 원목 재배보다는 기존보다는 장점이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 재배가 어렵습니다. 원목 재배는 이제 그 힘 쓰실 때 한번 쓰시면 돼요. 뭐 작업을 하시거나 하는데 톱밥 재배는 거의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물 관리도 하셔야 되고 뭐 잘못 나왔는 버섯도 잘라내줘야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그 온실을 화초처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재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목보다는 이제 건조 말리면 10분의 1밖에 모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건버섯으로 판매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톱밥 재배는. 그렇기 때문에 생버섯 위주로.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배지가 굉장히 원목보다 약합니다. 약해서 고온 피해도 톱밥이 더 심해요. 원목보다는. 원목은 오히려 좀 낫죠. 그러다 보니까 톱밥 재배는 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기본으로 뭐 이중하우스 또는 뭐 실내에 이렇게 뭐 식혀주는 뭐 물에어컨 또는 뭐 수막시설 등 이런 어떤 환경 관리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톱밥 재배는. 원목 재배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이런 톱밥 재배는 보시면 이제 그 국내에 없었는데 주변에서 좀 많이 됐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거의 지금 80% 이상이 다 톱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재배는 원목 재배하고 좀 틀려요. 원목 재배는 저희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원목 1.2m짜리 잘라서 이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톱밥 재배는 배지가 형태가 다 틀려요. 그리고 뭐 바닥에서 재배하는 사람, 균상에서 재배하는 사람, 그 종류도 다 틀려요. 톱밥 재배는. 그래서 톱밥 재배를 처음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딱 와서 이제 어떤 재배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가니까 이렇게 땅에 놓고 재배하고, 어떤 데는 선반에 놓고 재배하고, 어떤 거를 더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농사는 똑같다. 예. 뭐냐면 저도 이제 농사를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좀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의 농사는 많이 버는 사람은 투자금의 3배를 벌어요. 작게 버는 사람은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를 벌어요. 그래서 내가 재배를 잘 못한다. 그러면 투자금의 2배를 버는 거고 내가 뭐 버섯을 잘 만들고 품질 좋게 잘 만들고 한다. 그러면 투자금의 3배를 버는 거예요. 이게 5배, 10배 장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농사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2배에서 3배 투자금에, 이것도 2배에서 3배.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냥. 어차피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슷할 겁니다. 예. 그렇게 어느 걸 택해도 되지만 이 방식에 따라서 재배 기술은 틀려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잘 배우고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재배 기술을 정확하게 배우고 재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제 많이 하면서 어쩜 보면 이런 나라들에서 재배하는 어떤 재배법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일본, 대만 등지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그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지면 재배와 이제 균상 재배가 있는데요. 이 지면 재배가 약 한 현재 제가 뭐 대략 분석하기로 한 60%, 그다음에 균상 재배가 약 40%. 거의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율이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지면 재배 배지는 국내에서 전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균상용 배지는 8, 90%는 수입입니다. 재배하시는 분들 8, 90%는 수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균상용 배지는. 그래서 균상 재배하시는 분들은 수입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지를 받게 되고요. 그럼 재배 특성을 보시면 이 지면 재배는 지면에서 이제 재배가 시작되면 지면 재배고요. 여기 보시면 배지가 이 밭에 12개씩 담겨 있고 그다음에 버섯이 생산되는 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배지 상면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면 재배라고 하고요. 지면 재배. 바닥에서 해서 지면 재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지면에서 했을 때는 특별한 뭐 시설이 필요 없더라. 그런데 그 버섯 생산성을 보니까 이 지면 재배는 저희가 나오는 부분을 제한을 해뒀기 때문에 발생량은 좀 작고 제한이 되면 수량이 작으면 품질은 좋더라. 판매 품질은 좋더라.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해서 버섯 작업하고 이렇게 버섯을 대량으로 많이 재배할 때는 유리하더라. 내가 사업화해서 크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리합니다. 이 지면 재배가 발생 작업이 아주 편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재배에 유리한 방법이다. 반면에 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위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나오는 버섯을 억제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좀 그런 거를 좀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상보다는 배지가 같은 면적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적이 작다 그럴 때는 지면 재배보다는 균상 재배가 유리하죠. 균상 재배가 단으로 하기 때문에 배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균상 재배는 균상이나 이렇게 시설 비용이 더 들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은 이거는 비닐이 없어요. 상면이 아니고 자유롭게 나옵니다. 전면에서 자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전면 재배라 그러고, 이런 재배법은 전면에서 자유롭게 나오다 보니까 발생량이 많아요. 발생량이 제한해 있는 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대신에 이렇게 균상을 주게 되면 품질은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나와서 판매되는 단가는 좀 낮다. 그래서 양은 많지만 단가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배 수익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반면에 내가 면적이 작을 때는 공간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주시면 돼요. 수입 배지가 들어오는데, 수입 배지는 참 안타까운 게 저희 국내 배지는 거의 국내산 참나무 톱밥이라는 재료가 아주 검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의 안정성이 좀 높아요.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중국 배지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버섯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 배지를 만드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배지를 만드는 곳. 내가 배지를 주면 배지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배지가. 그래서 배지를 재배해 보면 안정성이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면 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땅에서 시작됐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재배를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면 재배지만, 지면 재배에서 스타트 됐지만 농사도 힘든데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좀 편하게 하자. 그래서 균상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이제 서서 작업을 합니다. 서서. 그러면 좀 더 이제 농사일이 힘들지만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톱밥 재배용 그 품종이 있어요. 저희가 품종은 원목 재배는 하시는 분들은 품종 잘 아시겠지만, 톱밥 재배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나오는 품종이 지금 산조 701호에서 이거는 여름 재배용입니다. 여름 재배용인데, 기존에 이 품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톱밥 재배가 단가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 품종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단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최소 어느 정도 재배하면 6,000원에서 좀 많이 받는 분은 8,000원. 아주 양이 좀
많이 안 나올 때는 거의 10,000원 넘어가기도 합니다. 키로당.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그 단가가 이제 품질이나 단가가 안정되면서 톱밥 재배가 많이 안정됐어요. 국내. 이제 많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 여름 재배용 품종. 그다음에 이거는 겨울 재배용. 여름 재배용 품종만 있다 보니까 난 여름 재배만 하나? 겨울 재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재배용 품종이 나옵니다. 네. 겨울 재배용 품종 참고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 정호성 재배에서 겨울에 재배를 많이 하시겠지만 텃밥 재배는 이제 그 동절기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이제 난방을 해요, 하우스를. 왜냐하면 이 텃밥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중 이상입니다. 2중 이상의 피복을 조금 이제 두터운 피복을 쓰게 되면 난방이 됩니다, 하우스. 그래서 그런 난방을 하고 겨울용 품종을 넣어서 동절기 재배를 하는 거죠, 겨울에.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뭐 계속 나옵니다, 버섯은. 텃밥 재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텃밥 재배가 이제 동절기 재배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입 배지 쪽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동절기 재배를. 수입 배지 쪽은. 그래서 수입 배지 들어오는 양을 보면 거의 중저온성 품종, 겨울 재배용 품종이 전체 1년 들어오는 양 중에 겨울 재배로 들어오는 양이 한 60% 돼요. 배지 양이. 겨울 재배에 치중이 돼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겨울 재배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버섯이 나옵니다. 겨울에. 뭐가 필요하냐? 화목 보일러 같은 걸로 겨울에 온도를 약 5도에서 8도 정도 밤에 영하로 안 떨어지게 관리하시고 낮에 한 20도 정도 관리하면서 겨울 재배는 버섯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 재배 방법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단계가 있는데 배지 생산, 배지 배양 이렇게 재배 단계가 있고요. 생산을 보시면 이게 그 참나무 텃밥이 주재료지만 이게 미강이라는 영양분이 들어가요. 텃밥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양분이 보강되는 그런 배지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혼합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입봉기를 통해서 배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면 재배용 배지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고 키로는 1.3에서 1.5kg. 그리고 이렇게 밭에다가 보통 9개에서 12개씩 당겨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재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당겨 있습니다. 이런 재배는. 그다음에 배지를 살균을 하죠. 이 살균 과정 때문에 이 배지가 완전히 표고 균사로만 자랍니다. 살균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다 죽이고 표고만 배양을 했기 때문에 100% 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정이 된다. 접종 과정은 이렇게 솜을 열고 안에다가 이제 종균을 이제 스푼으로 떠서 집어넣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배양이 됩니다. 배양은 보통 원목은 그냥 이렇게 배양하면 되는데 톱밥은 이렇게 바닥에 당겨가지고 한 20도 정도, 20도 정도의 이제 항온인 조건에서 한 4개월 정도 배양을 해요. 4개월 정도 배양을 하면 배양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배양할 때는 이렇게 판넬이 가장 안정적인데 비용이 비싸니까요.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우스에서 좀 피복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20도 정도 맞춰서 배양을 하죠. 보통 배지를. 그렇게 해서 배양하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5, 60일 정도, 그 다음에 100일에서 12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배지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죠. 갈변이 다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배양할 때도 이렇게 밀식 배양을 하시면 안 돼요. 밀식 배양을 하시면 이제 어렵다. 좀 떼어서 배양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배양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단계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배지는 그래요. 배지는 흰색의 표균사가 자랍니다. 종균 자라듯이 자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갈변이 돼요.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갈변이 다 된 배지는 버섯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단계까지 약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배양에 실패되는 거예요. 이게 20도로 안 맞춰줘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배양이 안 되고 이렇게 버섯들이 미숙 버섯들이 막 나오는 그런 배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가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된다. 환기가 잘 됐을 때, 환기가 부족할 때 생산량이 한 6배 정도 줄어드는 배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배 과정을 보시면 재배 시설이 거의 대부분 이중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텃밥 배지는 거의 여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텃밥 재배로 여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텃밥 재배 여름 재배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목 재배 하우스에서는 힘듭니다. 원목 재배 하우스는 여름에 저희가 온도가 올라가면 36도, 7도 올라가는데 그때는 버섯이 안 나옵니다. 그런 온도대에서는 30도대에도 온도가 안 나옵니다. 보통 1중하면 36도, 7도, 2중 하우스는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32도, 3도. 그래서
이중 하우스까지도 여름이 아주 더울 땐 버섯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머리에 서서 수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우스 온도를 여름에도 27도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해서. 그때는 여름에 버섯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배 시설이 톱밥은 좀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될수록 버섯 생산이 돼요. 여름에.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강화해서 여름 고온 때 배지가 물러져서 피해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죠. 하우스를 보시면 대부분 이중 차광의 하우스들입니다. 대부분 보시면 버섯 나오는 모습 또는 삼중형 하우스들 보시면 이렇게 차광망 부직포 여기 차광망이 하나 더 있어요. 이중 차광에 부직포까지 두 겹해서 삼중형 하우스 그다음에 이런 하우스도 차광망 대부분 이런 하우스들이에요. 톱밥 재배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좀 많이 든다. 용목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제 차광망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차광망 그래서 이중 차광망은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원목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일중 차광망 80%, 70%, 75%, 80% 차광률에서 밑에 여름에 빛 들어오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하우스의 온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 차광되는 부분은 그늘이 많이 지죠. 그러면 본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이 끝난 4개월 배양이 끝난 거는 이렇게 지면 재배는 이렇게 개봉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섯이 나오는데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봉을 하시면 이제 수분 관리는 거의 매일 한 5번에서 7번 정도 물을 뿌리고 다니셔야 돼요.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톱밥 재배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톱밥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분 관리가 안 되는 배지들은 버섯이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위로 안 나오고 옆으로. 수분 관리를 많이 하는 배지들은 버섯이 이제 위로 달립니다. 그러면 재배 기술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도 관리, 그 다음에 수분 관리.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시면 톱밥은 물만 잘 주면 재배 성공합니다. 그냥. 물을 잘 안 줘서 재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위만 안 말리고 배지만 안 말리고 물만 잘 주셔도 그냥 버섯이 알아서 나옵니다. 잘 관리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버섯 발생 작업은 마찬가지, 원목하고 마찬가지예요. 버섯 발생 작업은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물을 틀어놓습니다. 원목 마찬가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 배지를 한번 다 뒤집어요. 다 뒤집습니다. 뒤집고 난 다음에 24시간 물을 한 번 더 주고 다시 원위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버섯이 나와요. 발생 작업은 톱밥 발생 작업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다시 원위치. 물은 한 이틀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버섯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네, 버섯 생육은 뭐 다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당히 뭐 피기 전에 따신다는 거고요. 그다음 균상 재배 잠깐 설명드릴게요. 균상 재배도 이제 그 배양까지는 다 같아요. 지면 재배하고 배양까지도 한 120 정도의 갈변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균상 재배하시는 분들 중국 배지 가지고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하우스에 이렇게 균상을 설치해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지 형태는 이렇게 한 2.5kg에서 3kg 정도의 좀 큰 배지입니다. 근데 이런 배지들은 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배양 기간은 똑같습니다. 흰색 균사 배양, 그다음에 갈색 균사 배양. 배양 기간은 120일, 온도는 20도 같습니다. 균사 배양. 그다음에 다 갈변이 된 배지는 하우스에 이렇게 비닐을 다 벗겨서 하나씩 올려놓죠. 그다음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로 물만 주면 이렇게 버섯이 나옵니다. 물만 주면 스프링클러로. 근데 버섯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재배 관리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 배지는 2.5kg 정도 배지는 적정량이 6개에서 10개예요. 버섯이 6개에서 10개만 남기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많이 나온 것들은 따냅니다. 원목 재배는 그런 속가주기 개념이 별로 없죠. 톱밥 재배는 이거 뭐 정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옵니다. 자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따버려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숫자를 남기고 다 따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속가주기. 그렇게 지나고 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배지를 가지고 버섯을 몇 번 보느냐 하면 저렇게 버섯을 한 5번에서 8번 정도 봅니다. 재배가 끝날 때까지 버섯을 5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해서 따냅니다. 따내는데 나중에 이 균상 재배 같은 경우는 발생 작업할 때 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뿌려줘서 한두 번은 따냅니다. 버섯을. 근데 3번째 정도 따낼 때 되면 물을 뿌려줘도 배지가 물이 안 들어가요.
말라가지고 배지 표면이 말라서 물을 뿌려줘도 배지에 물이 안 들어가면 배지 내 수분이 없으면 너무 가볍죠. 그래서 버섯이 잘 생산이 안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배지를 물에 하루 정도 잠궈버리거나 또는 이렇게 배지를 물로 찌릅니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또 버섯이 나오죠. 저희가 5번에서 8번 정도까지 버섯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물 찔러주면 버섯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조 재배를 합니다. 공조 재배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일본은 그 연중 생산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버섯을 만듭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본은 뭐냐면 제가 가서 보면 버섯 나오는 품질이 저희 나라의 중하품밖에 안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버섯 생산하려고 하면 거의 이제 아주 어두운 이렇게 판넬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다 보니까 버섯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 보통 일본은 사각배지로 배양하는 것 같고요. 갈변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배할 때 이렇게 사각배지 다 벗겨서 재배하는 방법, 이렇게 전면으로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안 벗기고 상면으로 재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앞에서 봤지만 상면 재배, 전면 재배인데 일본은 이 사각배지를 가지고도 전면 재배, 상면 재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데서 재배하면 어떻습니까? 품질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품질이. 거기 보면 굉장히 가시 어둡고 물버섯 계열로. 그리고 습을 많이 주면서 배지를 말리지 않고 관리하다 보면 대부분 버섯이 이렇게 물버섯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을 못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기술이 들어오면 실패합니다. 이 기술을 들여왔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 문 닫았어요. 판넬로 굉장히 비싼 돈으로 줘서 연중 재배한다고 이렇게 사각배지 균주도 일본 거 가져와서 재배했는데 돈을 못 벌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렇게 어둡게 막 이렇게 재배합니다. 버섯도 좀 중소형 버섯을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선별은 보통 저희가 이제 값피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동고, 향고, 향신, 그 다음에 크기별 해서 보통 영농조합은 크게 하는 데 가서 선별하는 걸 보면 보통 이게 뭐 크기별로 해서 뭐 향고, 향신, 크기별로 해서 대략 한 11가지에서 12가지 선별을 합니다. 국내에도 보면. 선별을 하는데 좀 수작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표고가 굉장히 대형 농가가 없습니다. 대형 농가가. 표고는 거의 소규모 농가의 집합체입니다. 표고는. 아주 작은 농가들이. 그러면 아주 작은 농가들은 이런 선별 시설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 영농조합도 지금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장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포장해서 일부에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향고 같은 거는 이렇게 봉지 포장, 그 다음에 좀 모양이 일그러졌는데 가시 두껍다 하는 거는 슬라이스로 쳐서 포장, 뭐 큰 것들은 4개씩 포장, 뭐 작은 것들은 파시는 포장이 안 되니까 판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일본은 사이즈별로 이게 지금 가시 안 핀 거, 조금 핀 거, 많이 핀 거 똑같아요. 저희가 값핀 정도로 3군데.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 큰 이게 투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 가장 작은 거. 이 용기를 보시면 용기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용기 사이즈에 큰 거는 4개 담겼고 그다음에 라지는 6개 담겼고 그 다음에 미디엄은 8개, 제일 작은 거는 12개. 딱 담아놓으면 무게가 비슷해요. 일본은 이렇게 팔아놓으면 이렇게 하면 무게도 안 적어요. 왜냐면 버섯이 수분이 날아가니까 무게도 잘 안 적어놔요. 그냥 이대로 그냥 팝니다.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기계로 들어가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면 표고 회사인데도 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큰 회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 회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갖다 놓고 이런 큰 회사들은 우리나라 어디 있죠? 팽이들은 이보다 더 큰 선별 시설을 가지고 있죠. 포장 시설이나. 근데 표고는 이런 게 없어요. 국내 아직. 근데 일본은 지금 이렇게 넣으면 12가지 형태로 선별이 기계가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선별. 자동 선별되는 거를 이렇게 담으면 여기서부터 쭉 담습니다. 크기별로 이제 개수를 담으면 사이즈가 똑같은 게 나오죠. 이런 거를 하루에 3톤 포장합니다. 3톤 포장. 하루에 3톤씩.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유통 라인이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보다는. 저희도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유통 라인이 좀 안정화된 큰 유통 라인이 좀 필요하죠.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경매 시장에서 품질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